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앨리스 마르티네즈 박사가 몽골 러시아 접경 지역 깊은 숲에서 만난 작은 민족.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한국과 무려 18가지 이상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순간 전 세계 학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같은 기초 단어에서부터 한국 고대 무속의 흔적인 천지인 솥대의 원형, 그리고 심지어 곡식을 나르던 등짐 도구의 형태까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최신 유전학적 DNA 분석이 이 울란타이 족의 뿌리가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해당 지역에 대한 역사적 권위를 주장해온 거대 강대국은 학문적 선동이라며 발표를 막으려 했고 학술회의는 일촉즉발의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베리아 몽골 접경지에 또 다른 한민족의 잃어버린 혈통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평범했던 이 학자는 어떻게 거대한 국가들의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채널은 이 충격적인 발견의 과정을 추적하며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한민족 대륙사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찾아 나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발견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 앨리스 마르티네즈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 비교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의 고리버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제 연구의 목표는 언어의 뿌리를 추적하여 인류 이동의 거대한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러시아 과학원의 협조를 받아 몽골 북부와 러시아 이르쿠츠크 접경 지대의 작은 소수민족인 울란타이족의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은 곳이었으며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추위와 광활한 초원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타르이트 마을은 술록을 기르며 살아가는 약 100여 명의 울란타이족이 모여 사는 작은 정착촌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지 닷새째. 저는 울란타이족의 가장 연로한 원로이신 투맨 할아버지와 언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연세는 80세에 가까웠고 저는 국제 음성 기호를 이용해 그들의 어휘와 문법 구조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문법은 흡착성이 강한 교차거의 특징을 보였고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튜르크 계통 언어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특징이었기에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맨 할아버지가 당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부모님을 칭하는 단어는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발음의 미묘한 억양까지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 연구원으로 지내며 배웠던 한국어와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광활한 대륙의 오지에서 한국의 기초적인 가족 호칭을 듣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러시아 통역관에게 다시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자 투맨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라고 또렷하게 발음하셨습니다. 통역관은 이를 평범한 울란타이족의 언어로 여겼지만 언어의 미묘한 뿌리를 추적해온 저의 학자적 직감은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음성 기호를 적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바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들을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라버니, 누이, 막내와 같은 단어들을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한국어의 옛 형태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발음의 유사성을 넘어 단어의 어근과 음운 구조 자체가 동일한 동계어족의 강력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추위도 잊은 채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램프 불빛 아래에서 이 단어들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기초 어휘 150여 개 중 무려 70% 이상이 한국어 고어와 음성학적으로 95% 이상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이 시베리아의 끝자락에서 잃어버린 언어의 원형을 발견했다는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언어가 단순한 어휘 차용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문법 구조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투맨 할아버지께 울란타이 말로 나는 물을 마신다를 어떻게 말하는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나 물을 마시다라고 답하셨는데 이 문장 구조는 완벽한 한국어 형태였습니다.
특히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한국어의 을를과 정확히 일치했고 동사의 어간과 활용이 한국어의 중세 문법과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존칭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윗사람에게 쓰는 높임말도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자 물론이지요. 어른께는 하다가 아니라 하오다를 써야 합니다라고 답하셨는데 이는 한국어 고어의 하옵니다와 같은 높임 어미의 흔적이었습니다. 언어의 문법과 격조사, 존칭 체계는 문화적 접촉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 언어의 뼈대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 뼈대가 한국어와 같다는 것은 이 울란타이족의 언어가 한국어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거나 혹은 한국어의 고대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고 저는 이 언어학적 진실 앞에서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투맨 할아버지로부터 울란타이족의 언어와 한국어 사이에 문법적 뼈대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제 연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유사성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지리적으로 격리된 채 고유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온 이들이 한국어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보다 더 끈질긴 문화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언어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마을의 생활 방식과 풍습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목격한 장면들은 저의 학문적 세계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마을 광장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다는 이 기둥은 높이가 4m에 달했는데 나무 기둥 꼭대기에는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친 채 서쪽을 바라보는 새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마을 입구에 세워 앞귀를 쫓고 풍년을 기원하던 소떼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기둥의 굵기, 새의 방향, 그리고 기둥을 땅에 묻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민속 신앙과 동일했습니다. 투맨 할아버지께 저 기둥이 무엇인지 여쭤보자 그는 태양의 기운을 받아 하늘의 신과 땅의 인간을 이어주는 천지인 기둥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새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전령이며 나쁜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그들의 믿음은 한국의 소떼, 신앙과 용도와 상징까지 완전히 같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중년 여성 아냐 할머니가 땔감을 짊어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현장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냐 할머니가 등에 맨 것은 소나무로 만든 어자 모양의 등짐 운반 도구였는데 그 형태와 구조가 한국 농촌에서 쓰던 지게와 구별이 안 됐습니다. 나무 틀의 각도와 크기,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등과 허리에 분산시키는 결속 방식까지 한국 전통 지게의 표준 규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러시아어로 저 도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울란타이 말로 매는 틀이라고 답했습니다. 매는 틀은 한국어의 멜빵 또는 매다라는 동사와 연결되는 명칭으로 도구의 기능뿐만 아니라 명칭까지 한국어의 어근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용법을 시연해보라고 요청하니 어깨끈을 매는 방식부터 무게 중심을 잡는 자세까지 한국 농부들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문화적 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울란타이족이 음식을 먹는 방식은 다른 유목 민족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술록의 뼈를 깎아 만든 길이 25cm의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법이 한국인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오른손 중지와 약지 사이에 아랫 젓가락을 고정하고 검지와 엄지로 윗 젓가락을 조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술록고기를 담은 작은 돌솥 모양의 그릇을 왼손에 들고 입 가까이 가져가서 젓가락으로 건더기를 떠먹는 자세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젊은 청년 바야르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더니 그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남쪽에서 가져온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녹음기와 카메라에 담아 이르쿠츠크 대학 생물학과에 있는 협력 교수에게 위성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발견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유전학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DNA 샘플 채취를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이 세계학계에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며 깊은 숙고에 빠졌습니다. 울란타이족의 언어, 소떼 신앙 매는 틀,
그리고 젓가락 식사법까지 이 모든 증거는 한 가지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단순히 반도에 갇힌 민족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이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른 위대한 개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울란타이족의 언어와 문화가 한국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학계와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전학적 근거가 필수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대학 생물학과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저는 투맨 할아버지를 포함한 울란타이족 주민 25명의 DNA 샘플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악 면봉으로 채취한 샘플들은 곧바로 이르쿠츠크의 연구소로 급송되었고 저는 마을의 남아 결과를 기다리며 마을 사람들의 외형적 특징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신체적 특징의 유사성이었습니다. 울란타이족의 평균 신장은 동북아시아인과 거의 일치했으며 광대뼈가 살짝 돌출되고 눈꼬리가 올라간 몽골로이드의 특징이 뚜렷했습니다. 청년 바야르가 저에게 다가와 교수님, 저희가 그렇게 특이해 보이나요? 하고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친근해 보여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과 매우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저를 가장 크게 충격에 빠뜨린 것은 생후 10개월 된 아기 오논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아기의 엉덩이와 등 부분에 푸른 반점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몽골 반점이었습니다. 제가 아기의 어머니에게 저 반점은 무엇인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우리 아이들은 모두 저런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몽골 반점은 몽골로이드 계열 민족의 대표적인 유전적 특징이며 한국인 신생아의 80% 이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모든 3살 미만 아이들을 살펴보니 그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15명의 아이들 모두가 몽골 반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크기와 위치까지 한국 아이들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언어와 문화에 이어 생물학적 증거까지도 한국과의 연결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르쿠츠크 대학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헬기를 타고 연구소로 향하는 내내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페트로프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흥분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로웬 교수님,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하플로 그룹 분석 차트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울란타이족 샘플 25개 중 21개가 하플로 그룹 52와 53에 속했습니다. 이 유전자형은 한국인과 일본인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북방계 혈통이었습니다. 52는 한국인의 30%, 53는 40%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전자형이었고 울란타이족의 대다수가 이 유전자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더 나아가 미토콘드리아 DNA 즉 목의 혈통을 분석한 차트에서도 한국인과의 유사성이 88% 이상 나타났습니다. 특히 D사와 M7 계통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인의 목의 혈통을 대표하는 유전자형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같은 민족 내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혈액형 분포는 어떠했습니까? 하고 제가 묻자 페트로프 박사는 O형 35%, B형 30%, O형 30%, AB형 5%로 한국인의 혈액형 분포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유전학적으로도 울란타이족과 한국인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을로 돌아가 투맨 할아버지께 이 결과를 설명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검사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울란타이족과 한국인이 유전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항상 그렇게 말해왔어요. 먼 남쪽에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진 오랜 형제들이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중요한 결론을 기록했습니다. 몽골 반점 언어적 유사성 문화적 일치. 그리고 이제 유전학적 연관성까지 모든 증거가 울란타이족과 한국인이 같은 조상을 둔 민족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발견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순수한 학술 연구가 국가 간의 민감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학적 진실은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유전학적 증거까지 확보한 저는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갔고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본관 7층 회의실에서 제 연구 결과를 예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청중석에는 40여 명의 언어학자와 인류학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제 연구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울란타이와 한국어 연관성에 대한 언어적, 문화적 그리고 유전학적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제가 타르이트 마을에서 채집한 음성, 녹음 분석표와 DNA 하플로 그룹 차트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학자들이 놀라운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울란타이족의 유전적 유사성이 한국인과 88%에 달한다고 말하는 순간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몸집이 크고 인상이 강렬한 중년 남성 이바노프 박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립대학교의 권위 있는 언어학과 교수이자 시베리아 민족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마르티네즈 박사, 당신이 방금 발표한 내용은 학문적 근거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언어의 우연한 일치와 지역적 특성을 가진 유전자형을 가지고 민족의 기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입니다. 이바노프 박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분노가 섞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단순한 어휘 일치뿐만 아니라 문법 구조, 문화적 유사성 그리고 DNA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DNA 분석이라뇨? 하플로 그룹 오이비 같은 것은 시베리아 유목 민족 전체가 공유하는 특징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인과 연결시키다니 이건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입니다. 이바노프 박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러시아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바노프 박사를 지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동이라니요. 저는 순수하게 학문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순수한 학문이라고요. 그럼 왜 하필 한국인과 연결시키려고 합니까? 울란타이족은 수천 년 동안 러시아 땅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입니다. 이바노프 박사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위협적인 기세까지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저는 학문적 토론이 이렇게 정치적 공격으로 변질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학문이 아니라 역사 왜곡을 노린 선동입니다. 이바노프 박사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강하게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교수가 결국 회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부원장인 코즐로프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르티네즈 박사,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의 사무실로 따라가니 벽에는 러시아 지도와 함께 국가 원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코즐로프 박사는 차를 권하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가 흥미롭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말씀이신지요?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독립성과 그들의 역사적 소속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여깁니다. 특히 외국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음 주 런던에서 열릴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취소하거나 혹은 내용을 대폭 수정하라는 명령조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프랑스 국적의 학자였지만 저의 연구가 한 민족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온 이메일들을 확인해보니 벌써 소문이 퍼져 동료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너의 연구가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존스 박사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 로비에 러시아 연방보안청 요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르티네즈 교수님의 연구 허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하신 모든 데이터와 자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 노트북과 연구 노트, 외장 하드까지 모두 압수해 갔습니다. 30년간의 학자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학문적 진실을 위해 이 거대한 압력에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해 침묵할 것인가? 제 마음속에서는 울란타이 마을에서 들었던 조상들의 노래 한 소절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압수당한 자료들을 되찾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저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다시 타르이트 마을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감시와 압력을 피해 저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다시 시베리아의 깊은 오지로 향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겪었던 정치적 공격과 연구자료, 압수 사건은 저를 좌절시키기보다 오히려 진실을 향한 제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제가 타르이트 마을로 다시 향한 것은 단지 연구자료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란타이족의 구전 전승 속에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결정적인 증거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헬기를 타고 다시 타르이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투맨 할아버지는 평상시와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모스크바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자정 무렵 저를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통나무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투맨 할아버지보다 더 연로해 보이는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를 구전으로 기억하는 마지막 분이세요. 오르곤 할아버지라고 불러드리세요. 오르곤 할아버지는 깊게 파인 주름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뭇가지나 동물의 뼈에 그린 듯한 그림들과 함께 손바닥 크기의 자작나무 판 여러 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우리의 뿌리를 찾으려 하신다니 조상들이 전해준 비밀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르곤 할아버지는 첫 번째 나무판을 촛불 앞에 비춰 보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스스로를 하느의 자손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먼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마르한이라 칭했습니다. 저는 이 마르한이라는 단어의 음성적 유사성이 한국 역사서에 나오는 말갈 또는 마한과 연결될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그 마르한들이 어디서 왔다고 전해 내려옵니까? 할아버지는 두 번째 나무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산맥과 강줄기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먼 남쪽 큰 바다가 있는 반도에서 왔다고 해요. 그곳에는 높은 산들이 많고 쌀을 기르는 사람들이 살았대요. 그런데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하늘의 뜻으로 인해 일부가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제가 나무판의 지도를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한반도의 지형과 놀랍도록 흡사했고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두만강을 건너는 듯한 경로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선명했습니다. 언제쯤의 일이라고 전해집니까? 오르곤 할아버지는 세 번째 나무판을 보여주셨는데 작은 칸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마치 달력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세어보면 대략 1600번의 겨울이 지났어요. 1600년 전이라면 한국사로는 고구려 백제신라가 경쟁하던 삼국시대에 해당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 확장과 함께 일부 주민들이 북방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곳으로 오면서 가져온 것들이 있나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네 번째 나무판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어와 노래 그리고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천의식의 방법을 가져왔어요. 또 쇠로 만든 젓가락과 나무로 만든 집 나르는 도구도 있었고요. 제가 이미 마을에서 목격했던 솥대지게, 젓가락 등의 문화 원형들이 모두 이 구전 역사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르곤 할아버지가 마지막 나무판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모스크바에서 압수당한 연구자료 속에 담겨있던 한글과 거의 동일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밑에는 발음을 나타내는 기호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자들로 우리의 진짜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문자로 조선 사람이라고 적힌 부분을 가리키셨습니다.
울란타이족의 언어로 적힌 조선 사람이라는 발음과 형태가 한국어의 조선 사람과 90% 이상 일치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신 적이 있나요? 오르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면 이 땅에서 살 권리가 없다고 할까 봐서요. 하지만 교수님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진짜 뿌리를 찾아주시려고 하시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을의 다른 연로한 여성인 다리 할머니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다리 할머니는 조상들이 부르던 자장가를 들려주셨는데 그 가사 속에는 고향 땅 아버지의 무덤 어머니의 품 같은 한국어 단어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항상 말했어요. 언젠가는 남쪽의 형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온 이주사 보존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유전학적 증거까지 모든 것이 한국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스크바에서 압수당했던 데이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오르곤 할아버지는 저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교수님, 이 이야기들이 세상에 알려져서 우리가 위험해지더라도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하니까요. 헬기에 오르면서 저는 결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언어가 역사를 증명하는군요. 울란타이족의 구전 역사는 언어학적 증거를 뒷받침했고 언어학적 분석은 유전학적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런던 국제학술대회에서 러시아 당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을 넘어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거대한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울란타이 마을에서 얻은 구전 기록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대강당에 섰습니다. 500여 명의 언어학자 인류학자들이 모인 동북아시아 언어계통 연구국제학술대회였습니다. 무대 조명보다 객석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는데 특히 3열에 앉아있던 이바노프 박사의 차가운 표정이 저에게는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러시아 학계 대표단을 이끌고 와 저의 발표를 막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제 소개를 마치자 객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제 연구가 이미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존 언어학계의 통념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몽골 러시아 접경 지역 지도 위에 울란타이족의 분포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간 시베리아 깊은 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울란타이 언어와 한국어 사이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유사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가족, 호칭 기초어휘 그리고 동사 활용 문법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울란타이 말의 나 물을 마시다와 한국어, 고어의 하오다와 같은 존칭 어미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자 객석에서는 작게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이 아닙니다. 문화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천지인 솥대 지게 매는 틀, 젓가락 식사법의 사진들이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울란타이 마을과 한국 전통 마을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일치했어요. 이때 객석 뒤편에서 빈정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티네즈 교수님, 설마 젓가락 하나 가지고 민족 기원을 논하시는 건 아니겠죠?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르블랑 교수였습니다. 그는 저와 평소 경쟁 관계에 있던 학자였습니다. 그의 조롱 섞인 질문에 저는 침착하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화면 가득히 나타났습니다. 하플로 그룹 522와 535개. 혈통 D사와 M7 계통 울란타이족의 88%가 한국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을 보입니다. 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유전학적 데이터는 학문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구전 전승까지 일치합니다. 울란타이 원로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곤 할아버지가 마르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 1600번의 겨울전 남쪽 큰 바다에서 온 조상들에 대한 기억들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이바노프 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학술 발표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압도했어요. 드로엔 교수. 당신은 지금 러시아 영토의 소수민족을 다른 나라와 연결시키려 하고 있어요. 이게 순수한 학술 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당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이바노프 박사님, 저는 과학적 데이터와 구전 자료만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과학적 데이터라고요. 몇 개 단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민족 전체를 한국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까? 이바노프 박사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게다가 DNA 분석은 조작이 가능하죠. 시베리아 전체 민족이 그런 유전자형을 공유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객석 곳곳에서 야유와 박수가 엇갈렸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학자들은 반발했고 서구권 학자들은 흥미로워했습니다. 교수님들 잠시만요. 저는 마이크를 붙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문의 국경은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학자의 사명 아닙니까? 진실이라고요. 서구의 시각으로 우리 민족사를 왜곡하는 것이 진실입니까? 이바노프 박사가 더욱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때 객석 한쪽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일어선 사람은 서울대학교의 김성우 교수였습니다. 한국 언어학계의 원로였죠. 마르티네즈 박사의 연구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어의 뿌리를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김 교수의 지지 발언에 한국 학자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은 완전히 분열된 상태였지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언어학적 증거, 유전학적 데이터, 문화적 유사성, 구전 전승이 모두 종합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명확합니다. 저는 강당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민족의 뿌리는 시베리아에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확장성이 남긴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 순간 강당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박수와 야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30분간의 혼란 끝에 저는 연단을 내려와야 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씨앗은 뿌려졌다고 말입니다. 논란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슴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런던 학술대회가 끝난 지 8개월 후 저는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러 민족문화 교류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런던에서의 격렬한 논쟁 이후 오히려 저의 연구는 국제적인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폭시켰습니다.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울란타이족과의 연결고리를 검증하고 확장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언론은 이 발견을 잃어버린 고대 왕국의 흔적이라 부르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 청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울란타이 마을과의 교류를 원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자, 시베리아의 한민족을 돕자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고 한국의 민간 단체들은 울란타이족을 위한 지원 모금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 둘째 날 저는 상상도 못했던 감동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24명의 청년들이 올라왔는데 절반은 한국 대학생들이고 절반은 울란타이족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부르기로 한 노래는 울란타이 마을에서 투맨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조상들의 노래였습니다.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는 한국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먼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울란타이 청년들이 화음을 넣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멜로디, 똑같은 가사였지만 그들의 발음에는 수천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미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 속에는 시베리아의 광활한 초원과 한반도의 정서가 동시에 녹아 있었습니다. 울란타이 청년 바야르가 울란타이 말로 솔로 파트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쌓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문화를 지켜온 긍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 김민준이 울란타이 언어로 답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자원하여 울란타이 마을에서 머물며 배운 언어로 나는 마르한 한 사람이라는 뜻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온 청년이 자신들의 언어로 노래하는 모습에 울란타이 청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무대 위 청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 수천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인 관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스크바에서 저를 비난했던 이바노프 교수까지도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울란타이 청년 바야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촉촉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 같은 민족이라는 거려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 천년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김민준 청년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울란타이 마을에서 6개월 살면서 확신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와 울란타이 원로들의 구정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심지어 동화 속 주인공 이름까지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투맨 할아버지를 포함한 울란타이 원로 3명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타나셨는데 마치 원래부터 한국 사람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는 남쪽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한국의 김성우 교수가 투맨 할아버지에게 따뜻하게 러시아어로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헤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젊은 울란타이 여성 나탈리아가 울란타이 전통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춤사위가 한국의 강강술래와 거의 구별이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목의 움직임, 발걸음의 리듬, 심지어 표정까지도 말이에요. 한국 무용가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기 시작하자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에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군요. 제 옆에 앉은 독일 언어학자가 감탄했습니다. 언어보다도 더 강하고 시간보다도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 문화의 기억이에요. 밤이 깊어가며 저는 호텔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8개월 전 런던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이렇게 아름다운 화합의 축제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심포지엄 폐회식에서 저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며 저는 객석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단순히 언어의 유사성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결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민족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강당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인, 러시아인, 울란타이족, 그리고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오면서 30년 학자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술적 발견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된 것이었거든요.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들었던 그 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만남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지 1년 후 저는 다시 시베리아 타르히트 마을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과 민간 기업들의 후원으로 울란타이 문화교류 마을 조성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제 한국어와 울란타이 문자 러시아어가 함께 새겨진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타르히트 형제의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작은 글씨로 마르한의 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을 한복판에는 새로운 2층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울란타이 문화교류관이라는 이름의 건물이었는데 1층은 박물관, 2층은 언어교육센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니 제가 지난 2년간 수집한 모든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언어 비교표부터 DNA 분석 결과, 그리고 오르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자작나무 구전판까지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층 언어교육센터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울란타이 어른 15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의 한국인 20명이 울란타이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언어 교환 수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란타이 할머니 마리아가 어색하지만 정성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고 살아와서 고마워요. 울란타이 말로 서울의 청년이 답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두 민족의 미소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연구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글을 써야 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수백 년의 시간을 견디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된다. 울란타이어와 한국어가 증명한 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유사성이 아니라 인간의 연결성이다. 펜을 놓으며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44년간의 언어학 연구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나기 전에 투맨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이야말로 고마우시죠. 우리 조상들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멀리 남쪽에 우리 형제들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헬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마을을 내려다보니 한국어와 울란타이 문자가 함께 새겨진 간판들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학자의 역할은 단순히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들었던 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이제는 두 민족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이 문장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발견을 요약하는 말이 되었어요. 시베리아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 하나가 결국 두 민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유대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언어 속에서 발견되는 이런 놀라운 연결고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발견의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